자, 봅시다. 근세의 경제로 넘어갈게요. 자, 근세의 경제는 농본주의 경제정책. 그래서 농본주의, 농사가 근본이다라는 뜻이죠. 농본주의 경제정책을 실시하고 그 다음에 중농정책. 자, 농사를 중시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본주의, 중농정책 이런 것들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런 농본주의 정책, 중농주의 정책의 실시 결과 농경지가 고려 말에 비해서 굉장히 확대되는데, 자, 밑에서 세 번째 줄 보시면 고려 말 50여만 결이었던 토지가 조선 전기로 넘어가면 150만 결, 160만 결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한 3배 가까이 늘어나게 되죠. 이 정도로 농경지가 확대된 거는 그만큼 뭐 개간을 장려하거나 하는 그런 중농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이런 중농주의 정책을 실시했구나. 그러면 농업은 중시하면 반대로 상업에 대한 정책은 어땠냐? 상업은 이제 약간 통제하는, 탄압하는 이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죠. 자, 그래서 조선은 농업을 강조하면서 상업, 수공업은 통제하는 그런 정책을 실시하게 되는데, 자, 우리가 조선시대 직업을 표현하는 그런 단어 중에서, 표현 중에서, 직업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서 산농공상이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산농공상은 그게 직업의 순서예요. 조선시대 각광받는 직업이죠. 물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었던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지만 어쨌든 직업에서 가장 첫 번째는 선비. 양반이죠, 양반. 선비.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농민이에요. 그래서 농민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농사가 천하의 근본이 된다라고 볼 수 있죠. 자, 그다음에 수공업이죠. 그리고 마지막이 상업이죠. 자, 그래서 상업이 맨 끝에 있잖아요. 말업이라고 할 정도로 상업은 좀 탄압을 받았던 시대가 바로 조선시대다. 하지만 그 탄압이 해이해지기 시작해요. 자, 우리가 뭐 모든 토지제도나 조세제도나 이런 것들이 해이해지기 시작하는 시기가 언제라고 했냐면 16세기. 네, 그래서 한 100년쯤 지난 후에는 상업에 대한 통제가 약화되게 되고 오히려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죠. 그래서 16세기 이후에는 통제가 약화됐기 때문에 오히려 상공업이 발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466페이지 보시면 16세기에 이르러 통제가 약화되고 그러면서 오히려 발전의 계기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상공업 정책은 일단 농업이라든가 이런 정책은 중농정책, 농본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 개념이 바로 토지제도가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하고 토지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조선시대 토지제도. 자, 앞에서 우리가 경제 파트에서는 토지제도와 수치제도를 살펴봐야 된다. 자, 그래서 고려시대에는 토지제도가 더 중요했다. 자, 조선 전기잖아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단원이. 조선 전기는 토지제도 그리고 수치제도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한 정책들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토지제도가 먼저 나와 있긴 한데 토지제도와 수치제도가 모두 중요하다. 자, 그러면 토지제도 봅시다. 토지제도는 국가가 관리들에게, 공무원들한테 월급으로 토지를 나누어 준 제도를 토지제도라고 하죠. 자, 그러면 토지제도에서는 계속 토지제도가 조금씩 변하거든요. 변천 살펴보면 되겠죠. 첫 번째는 과전법부터 볼까요? 자, 과전법은 공양왕 때 실시된 그런 제도예요. 공양왕이면 사실 고려의 마지막 왕인데 이때 이미 이성계가 정권을 차지한 다음이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뭐 조선시대 직전이기 때문에 조선시대 토지제도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과전법 봅시다. 자, 과전법이라고 하는 건 관리들한테 토지를 나누어 주는데 뭘 나눠주는 거냐면 말 그대로 과전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과전을 지급하는 건데 자, 봅시다. 누구한테 지급하냐? 지급 대상이 되는 건 문무직상관에게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직상관은 직관이 현직. 자, 그 다음에 산관이 전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전현직 관리한테 나눠주는 거고 그 다음에 18등급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467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표가 나오죠. 과전법의 분급 액수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자, 18등급으로 나누어서 1등급에게는 얼마 주냐면 150결을 주는 거죠.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18과에는 10결 주는 거예요. 그래서 문무직상관에게 지급하고 자, 두 번째 특징은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앞에서 과전법과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여기서는 뭐만 주는 거냐? 전지만 지급하는 거죠. 앞에서 우리가 과전법에서 아니 그 전시과에서 고려시대 토지제도를 전시과라고 하는 이유는 전지와 시지를 주기 때문이었는데 여기에서는 전지만 지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지. 자, 농경지만 지급한다. 자, 그러므로 다른 말로 하면 뭐가 지급되지 않는 거죠? 시지 지급이 없다. 자, 시지는 임야를 말하는 거예요. 임야는 땔감이 나는 땅을 말하니까 야산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런 임야, 땔감이 나는 땅을 지급하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하죠. 원칙적으로는 세습이 불가하나 세습이 되는 토지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로 세습이 되는 토지가 있다. 원칙은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예외로 세습이 되는 토지들이 있죠. 가장 대표적으로 세습이 되는 게 수신전과 휴량전이에요. 수신전과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수신전은 누구한테 주는 거냐? 자, 이게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부인에게 남편의 토지의 일부를 지급하는 걸 수신전. 그러니까 너 계속 수절할 거지? 예, 그러면서 주는 토지가 수신전. 자, 그 다음에 휴량전은 말 그대로 휴량이면 양육이란 얘기예요. 양육. 자, 그래서 자 아빠가 공무원이었는데 엄마 아빠 다 돌아가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는 아직 어려. 그러면은 이런 관리의 자식의 생계 유지를 위해서 자식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자 수신전은 남편이 죽었을 때 한 번만 지급하는 거고 그 다음에 휴량전도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한 번만 지급하는 거죠. 그래서 1대에 한해서 세습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게 바로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칙은 세습이 불가능하지만 예외적으로 수신전과 휴량전은 세습이 가능할 수밖에 없다. 요거는 이제 세습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냥 이렇게 쓸게요. 과부나 고아에게 지급하는 거. 자, 그러면 수신전과 휴량전은 이렇게 볼 수도 있나요? 고려시대의 한인전과 구분전을 계승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자, 한인전은 누구한테 주는 거였어요? 고려시대 한인전은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 중에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가 아직 어린아이잖아요. 그럼 휴량전인 거죠. 그래서 자 육품 이하의 하급관리의 자제 중에서 아직 관직에 오르지 못한 자가 결국에는 고아란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한테 주는 토지가 바로 조선으로 넘어오면 뭘로 바뀐 거예요? 휴양전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하급 관료와 군인의 유가족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뭐였어요? 구분전. 그러면 유가족인 와이프한테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수신전과 휴량전이라고 하는 건 고려로 하면 한인전과 구분전이 계승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런 지문이 나온다. 네, 맞는 설명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고려의 수신전과 한인전을 그 한인전과 구분전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해도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예요. 수조권을 지급하는 거죠. 특징. 자, 수조권을 지급한다는 건 뭐를 주는 게 아니고 소유권을 주는 게 아니고 너 가져. 이렇게 주는 게 아니고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만 준다라고 하는 거 알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정법 체제에서는 병작반수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자, 병작반수라고 해서 자 지주가 소장농에게 전호에게 지대를 받는데 요 지대가 2분의 1이다. 2분의 1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다시. 자, 병작반수가 금지되어 있다. 무슨 말이냐면 지대를 절반을 받는다. 이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병작반수가 내가 다른 사람한테 땅을 빌려줬을 때 전호한테 땅을 빌려줬을 때 지주가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걸 지대라고 하는데 요 지대라고 하는 게 2분의 1이야? 그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병작반수는 지대를 2분의 1 받는 거. 그거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전법에서의 특징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이 과전법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면 직전법으로 바뀌게 돼요. 자, 직전법 어느 왕 때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고 직전법은 세조 때. 자, 직전법이 세조 때로 바뀌었죠. 그러면 세조 때 직전법으로 바뀐 이유가 뭐냐면 원인.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자, 바뀐 이유는 토지가 부족해졌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자, 신진 관료는 계속 늘어나는데 여기서는 문무직상관이니까 전현직 관리한테 모두 나눠주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은 새로운 관리는 들어오는데 전직 관리들한테까지 또는 수신전, 휴량전까지 전부 다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신진 관료에게 지급할 토지가 부족해져서, 그래서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결국에는 이런 제도를 실시하게 되죠. 자, 그러면 이거는 누구한테만 지급하는 거냐? 문무직관, 그러니까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거예요. 현직 관리에만 지급. 자, 현직 관리에게만 지급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토지가 부족해진 원인 중에 하나가 수신전과 휴량전을 계속 나눠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해버렸어요. 수신전과 휴량전을 수신전과 휴량전을 폐지해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특징은 현직 관료에게만, 그 다음에 수신전, 휴량전을 폐지했다. 이게 이제 가장 큰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가 실시되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직전법을 운영하는 방식이 또 약간은 바뀌어요. 그런 제도를 관수관급제라고 그래요. 관수관급제. 자, 관수관급제를 실시한 왕은 성종. 자, 그래서 관수관급제. 자, 그러면 관수관급제라는 건 뭐냐면 관에서 걷어서 관에서 지급한다. 그런 말이에요.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 한번 볼까요? 제가 땅을 가지고 있는 농민이라고 칩시다. 나는 농민. 나는 땅을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개인이 소유한 토지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보통 민전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민전 또는 개인이 소유했으니까 사전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어쨌든 개인의 토지를 가지고 있고 나는 농민이야. 그러면 나는 왕토 사상에 따라서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래서 국가에게 원래는 세금을 내죠. 자, 그런데 국가에서 관리에게 급료를 줘야 되겠죠. 월급을 줘야 되는데 그 월급을 이 농민의 이 땅, 이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월급으로 줬어요. 자, 관리한테 민전, 농민의 수조권을 줬다. 월급으로. 자, 그러면은 이 농민은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이 관리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게 아니고요. 관리한테 세금을 내도록 되어 있어요. 자, 이런 관계가 형성되는 게 바로 이 세금 내는 구조다라고 볼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렇게 볼까요?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공전, 수조권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사전. 자, 그러면 농민 A가 가진 민전은 공전일까요? 사전일까요? 농민 A가 가진 민전은, 자, 민전은 이 농민 소유의 땅이니까 내 거니까 민전이라고 하고, 이 민전에 대한 수조권을 국가가 가지고 있으면 공전, 개인이 가지고 있으면 사전. 자, 그러면 농민 A가 가진 이 민전은 공전이냐 사전이냐? 처음에는 금방 뭐였죠? 공전. 그런데 나중에 뭘로 바뀌어요? 사전. 그래서 이거는 수조권에 따라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그럼 민전은 공전이야 사전이야? 공전일 수도 있고 사전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는 뭐에서 뭘로 바뀐 거예요? 공전에서 세금을 국가로 내다가, 자, 이 국가에서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관리한테 줬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이제 관리한테 내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사전으로 바뀐 거고요. 자, 그러면 조선시대 같은 경우는 세금을 어떻게 걷냐면 이 관료가 직접 농민을 찾아와요. 올해는 농사가 잘 됐니? 그러면서 이제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수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얼마나 작년보다 손실이 있는지를 이제 관리가, 말하자면 관료와 아전 뭐 이런 사람이 같이 와서 쫙 눈으로 직접 답사를 하는 거예요. 살펴보고 여기에서 손실을 파악하는 거죠. 작년엔 이만큼이었으니까 세금을 이만큼 걷어갔는데 올해는 그보다 조금 줄었으니까 세금을 조금 뭐 얼마나 걷어가고, 이거를 이제 여기서 책정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관리가 세금을 직접 와서 걷어가는 걸 답펌손실법이라고 그래요. 답펌손실. 즉 실제 답사를 통해서 손실을 이제 파악을 하고 거기에서 세금을 걷어가니까 직접 관리가 와서 세금을 걷어가는 이런 방법을 답펌손실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농민이 이 관리에게 뇌물을 바칠 수도 있죠. 뭐 술을 사주고 고기를 사주고 뭐 선물을 주고, 그래서 이 관리가 굉장히 흡족하다. 그래, 너는 올해 세금을 조금만 내라.
이런 식으로 책정을 해주기도 하고요. 또는 어떤 농민은 그런 게 전혀 없다. 그러면 원칙대로 받거나 더 받아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세금을 걷는 관리가 그 농민의 어떤 그런 거에 따라서 말하자면 선물이나 뭐 뇌물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세금을 줄여주거나 더 많게 걷어가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다펌 손실의 폐단이라고 그래요. 자, 결국에는 관수관급제가 뭐 때문에 바뀌었냐. 여기는 토지 부족 현상 때문에 지금 이렇게 바뀐 거잖아요. 이거는 다펌 손실의 폐단 때문에 그래요. 자, 결국에는 다펌 손실의 폐단 때문에 어떻게 하기로 했어? 자, 그러면 국가에서 수조권을 대행하는 거예요. 자, 국가에서 수조권을 대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로 다시 와보시면,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원래는 농민이 국가에다 세금을 내던 것을 지금 관료가 가져가는 거잖아요. 관료가 아까 직접 와서 요 세금을 손실을 결정해서 걷어가는데 그 과정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농민들이 피해를 보는 걸 국가에서 덜어주기 위해서, 자, 그러면 이 농민은 원래대로 세금을 국가에 내라. 그러면 국가에서 관료한테 현물로, 그러니까 쌀이나 옷감 같은 그런 현물로 지급을 할게. 말하자면, 자, 농민은 관청에, 제가 국가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관청이 되겠죠. 관청에 세금을 내면 관청에서 관료에게 세금을 주는 거예요. 원래는 농민이 관리한테 직접 냈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관리가 농민을 괴롭히는 경우가 생겼는데 중간에 관청에서 걷어서 관청에서 관리한테 주면 비리가 좀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관청에서 세금을 걷어서 관리한테 주는 제도를 관수, 관에서 걷어서 관급, 관에서 지급한다. 이런 걸 관수관급제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국가에서 수조권을 대행한다는 게 그런 뜻이고, 자, 여기다 써볼까요? 농민은 관청에 세금을 내면, 농민이 관청에 세금을 내면 관청에서 관료에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주는 게 바로 관수관급제. 중간에 이제 관청이 들어가는 거죠. 자, 이런 방식을 관수관급제라고 하죠. 자, 그리고 이렇게 관수관급제가 실시되면서 자, 이제 영향 및 결과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농민이라든가 토지를 직접 상대하는 건 관리가 아니고 국가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돼요. 자,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되었다. 이게 관수관급의 영향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하나의 영향은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 조와 세의 구분이 소멸되었다. 자,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 자, 관리가 농민 A, 농민 B 이렇게 두 명의 땅에 대한 수조권을 받았다고 합시다. 아까 150개월 정도 되면은 여러 명의 농민들의 수조권을 받을 거 아니에요. 월급으로. 그러면은 요렇게 이제 농민 A와 B가 모두 다 관리한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자, 그러면 농민 A와 농민 B가 모두 다 관리한테 세금을 내면, 자, 그러면 농민은 자기 수확에 보통 얼마 정도를 세금으로 내냐면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칩시다. 물론 지금 여기 성종이잖아요. 중간에 세종 때 공법이라고 하는 게 실시됐기 때문에 중간에 바뀌긴 해요. 근데 이제 제가 설명하는 건 그냥 일반적으로. 자, 봅시다. 자, 농민 A와 관리 B는 자기가 세금, 그러니까 그 농사를 지은 것에 약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낸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한 10% 정도를 세금으로 내는 거겠죠? 그러면 관리가 여러 명의 농민들한테 세금을 걷었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10분의 1씩 거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의 농사 지은 것에 10분의 1씩 거두면 이 중에서 다 거둔 거 전체에서 국가에다가 전체 중에 15분의 1을 국가에 내도록 되어 있어요. 원래는. 그래서 이렇게 걷는 거 10분의 1 10분의 1씩 걷는 거는 조. 그 다음에 이렇게 관리가 따로 국가에 그 중에서 일부를 또 세금 비슷하게 내야 되는 게 있거든요. 이거를 세. 자, 그래서 원래는 조 따로 세 따로예요. 따로따로 다른 개념. 알겠죠? 조라는 건 농민한테 내가 거둔 거.
그 다음에 세라는 건 내가 거둔 전체 양 중에 15분의 1만 따로 떼서 국가에 세금 비슷하게 수수료 같은 거죠. 말하자면 그런 거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 따로 세 따로. 자, 그런데 이거를 내가 걷는 게 아니죠. 그러면은 지금 현재 농민들은 수확의 10분의 1을 관리한테 내는 게 아니고 이제 누구한테 내는 거죠? 국가에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막 15분의 1을 내가 관리가 따로 떼서 내고 뭐 말고 하기가 되게 애매해진 거죠. 없어진 거예요, 그런 게. 그래서 이제는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세금을 뭐라 그래? 조세. 그냥 조세라고 그래. 세금을 뭐라고 하지? 조세. 합쳐서. 그러니까 조와 세의 구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세금이 뭐야? 조세지 뭐 그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다. 이게 관수, 관급제. 자, 그리고 관수, 관급제가 실시되다가 곧 얼마 안 돼서 직전법이 폐지되죠. 직전법이 폐지된 것은 16세기 명종 때. 자, 16세기 명종 때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자, 관리들한테 개인적으로 수조권을 나눠줬었잖아요. 월급으로. 하지만 이런 사적 수조권이 소멸돼요. 자, 사적 수조권이 사라졌다. 자, 아까 그거 잠깐 제가 지워버려가지고 국가가, 자, 국가에게 농민이 세금을 내죠. 그쵸? 자, 그리고 국가에서 세금, 자, 그 다음에 국가에서 관리에게 월급으로 수조권을 주고, 자, 그래서 세금이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죠. 자, 그래서 농민은 관리한테 세금을 낸다. 자, 그러면 이 농민이 가진 민전,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건 지금 누구죠? 관리가 수조권을 갖고 있어요. 자, 이렇게 수조권을 가진 사람을 뭐라고 하냐? 자, 저 공무원은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공무원이야. 그럼 쟤는 전주. 자, 이 사람은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진 수조권자. 이 사람은 수조권자예요. 수조권을 가진 사람 전주. 자, 그러면 나는 이 민전의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전주에게 세금을 내야 되는 사람인 거죠. 자, 이렇게 전주, 관리에게 세금을 내야 하는 땅 주인, 민전 주인. 이 사람을 뭐라고 하냐? 전객이라고 그래요. 전주와 전객.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전주고 내가 전객이면 우리 둘 사이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 형성된 관계냐? 얘랑 나랑 우리가 전주 전객으로 묶여 있어요. 이런 걸 전주 전객제라고 그래요. 그러면 쟤랑 나랑 전주 전객으로 묶여 있는데 전주와 전객 사이에는 이 둘 관계가 형성되려면 얘랑 나랑 뭐가 있어야 형성되냐? 나라에서 이 사람한테 뭘 줘야 되죠? 수조권을 줬기 때문에. 만약에 이 둘 사이에 수조권이라는 게 없으면 이 관계가 있을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저 공무원이 내 땅에 대한 수조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랑 나랑 관계가 형성된 거야. 전주 전객의 관계가 형성된 거지. 자, 그런데 뭐가 사라져버렸죠? 수조권이 사라져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수조권이 사라졌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더 이상 국가에서 공무원한테 월급으로 뭐를 안 줘요? 수조권을 안 주는 거죠. 왜냐하면 관수관급을 실시하면, 자, 원래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는 국가에서 관리한테 수조권을 주고 농민은 수조권을 가진 관리한테 세금을 내고 이런 관계가 형성됐었잖아요, 원래는. 자, 그런데 이 세금을 이제 누가 중간에 걷어가냐면 관청에서 걷어가요. 자, 세금을 이렇게 걷어가는 게 아니고 농민이 관청에게 세금을 내면, 자, 이 세금을 가지고 관리한테 주죠. 그러면 원래 얘가 관리에게 세금을 내는 이유는 이 농민의 수조권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그럼 그걸 관청에서 대신해버리니까 뭐하러 수조권을 나눠줬다가 그 땅에 대한 걸 또 관청에서 얻었다가 관청에서 나를 주고, 그럼 되게 복잡하지 않나요? 수조권이라는 게 자체가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서 대신해서 나한테 줄 거면 수조권이 의미가 없어진 거죠. 그러면 차라리 관리들은 지금 현재 농민에게 거둔 거를 관리한테 주고 있으니까 차라리 나라에서 그냥 관리한테 쌀을 주면 되지 않나? 뭐하러 수조권을 줬다가 다시 그걸 나라에서 대신 걷었다가 이걸 줬다가 되게 복잡하잖아요. 그냥 쌀로 주면 되지. 월급을 그렇게 주면 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사적 수조권이라고 하는 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어진 거예요. 어차피 관청에서 대신하기 때문에 관리가 수조권을 행사할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수조권이라고 하는 자체가 의미가 없어져 버렸다.
사적 수조권이 소멸되고, 자 그러면 수조권이 소멸되면서 쟤는 전주 나는 전객, 우리가 이제 이런 관계가 형성돼 있었는데 쟤랑 나랑 관계가 없어진 거죠. 자 그러면 뭐도 사라진 거예요? 전주전객제도 사라진 거죠. 전주전객제도 사라졌죠. 자 전주 수조권자, 전객 이 사람한테 세금 내야 되는 땅 주인. 자 그런데 수조권이 사라지면서 그 관계 자체도 사라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사적 수조권이 사라지고 그 다음에 전주전객제가 사라졌어? 그러면 그 뒤로는 어떻게 되지? 그 뒤로의 이제 이런 상황은 어떻게 되냐? 토지에 대한 상황은, 자 여기로 다시 가볼까요? 직전법. 자 제가 공무원이었어요. 예전에. 근데 그만뒀어. 자 그러면 직전법으로 바뀌고 나서 나라가 나한테 땅을 줘요 안 줘요? 월급을, 수조권을 줘요 안 줘요? 안 주죠. 왜냐면 여기서는 누구한테만 주니까? 현직한테만 주니까. 그러면 내가 만약에 전직 관료고 공무원을 그만뒀다. 자 그럼 나라가 나에 대해서, 나의 생계에 대해서 책임을 져주나요? 안 져주나요? 관심이 없지. 나라는 나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져줄 의무가 없어진 거죠. 공무원이 아니니까. 자 그러면 내가 관직을 그만뒀다고 해서 나는 사대부고 양반인데 나라에서 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쓴다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지, 신경을 안 쓰지. 그러면 내가 이제 공무원 그만뒀으니까 정말 더럽고 치사하니까. 왜냐면 나를 안 챙겨준다는 얘기잖아요. 나를 안 챙겨준대, 나라에서 드디어 이제 안 챙겨준다는 거야. 자, 너무 더럽고 치사해, 기분 나빠. 그래서 내가 이때부터, 직전법이 실시되는 요 시기부터 양반들이 기분 나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땅을 사적으로 소유하기 시작했죠. 물론 그 전부터 땅이 있었지만 사적으로 땅을 더 많이 넓히기 시작한 거죠. 쉽게 말하면 토지에 대한 사적 소유 욕구가 증가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더럽고 치사해서. 나라에서 나를 안 챙겨주니까. 자, 그래서 나라에서 나를 안 챙겨주니까 내가 이제 땅을 사서 모으기 시작했어요. 자, 그래서 가난한 농민들의 땅부터 이제 내가 다 이렇게 차근차근 사서 모으겠죠. 자, 그래가지고 많은 양반들이 땅을 사 모으기 시작한 거예요. 더럽고 치사하니까. 그리고 나서 여기로 왔어요. 자, 관수관급제가 실시됐을 때, 자, 이런 거죠. 내가 수조권을 가지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월급도 조금밖에 안 되니까 조금, 그 백성한테 조금 수탈 좀 해보려고 한 거를, 그거를 그렇게 못하게 나라에서 난리를 낸 거잖아요. 못하게 한 거잖아. 그게 관수관급이야. 또 기분이 나빠. 왜? 더럽고 치사해서. 내가 진짜 조금 어떻게 좀 해보려고 한 거, 그거 조금 어떻게 이득 좀 챙겨보려고 하는 걸, 그거를 못하게 한다고 나라에서? 더럽고 치사해서? 자, 내가 안 되겠다. 그럼 또 뭐 해야 돼요? 땅을 사 모으기 시작해. 그래서 땅을 넓히기 시작하는 거죠. 양반들이. 자, 그래가지고 시간이 지났어요.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났겠죠? 그리고 나서 이때쯤 되죠. 이때는 언제냐면 16세기. 자, 이때쯤 되자 대부분의 토지는, 이제 많은 토지는 누가 가지고 있어요? 양반이. 그럼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땅이라도 조금 유지하려고 하겠지만, 예를 들면 뭐 돈을 빌렸는데 못 갚으면 땅으로 가져가고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양반들이 토지를 넓히니까 평민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또 헐값으로 넘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서 대부분의 토지를 다 누가 가지고 있게 되냐면 양반이 차지하게 되고요. 그럼 나는 농민인데 나는 내 땅을 헐값으로 넘겼어? 그래도 나는 농사를 지어야 먹고 살 수 있어? 그럼 나는 남의 땅을 빌리는 소장농이 돼버린 거죠. 내 땅을 헐값에 넘기고 나는 소장농이 되고,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난한 농민들은 소장농이 되고, 그 다음에 양반들은 대토지를 소유하고, 자,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지주전호제라고 그래요. 자, 지주전호제가 확산된다. 자, 그러니까 그전에는 농민들이 땅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있고 세금을 내고 이런 어떤 관계가 형성되어 있었으면, 이제부터는 대부분의 토지는 다 양반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는 농민들은 소장농으로 전락해서 내가 농사 지은 것의 2분의 1 정도를 지주한테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이런 걸 지주전호제의 확산. 자, 그래서 만약에 직전법이 폐지되고 나서 그거의 영향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지주전호제의 확산이다. 이렇게 찾으시면 되겠죠. 고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여기선 지주전호제. 그리고 이 지주전호제가 18세기, 16세기부터 이제 확산이 돼서 18세기로 가면 다 지주전호제예요. 다. 자, 그래서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여기다가 한번 써볼까요? 자, 첫 번째 과전법 공양왕, 어느 왕인지 체크 한번 해보시고 전현직 다 준 거.
자, 그러다가 토지가 부족해지니까 현직 관리한테만 주고 세습 때는 수신전, 휴량전 폐지했어요. 그게 직전법 폐지. 자, 그리고 관수관급제 실시. 관수관급이라고 하는 건 국가가 수조권을 대신하는 거고요. 자, 그러다가 아예 사적 수조권을 폐지해버렸어요. 그런 게 직전법 폐지인 거죠. 자, 제가 늘 얘기하지만 자, 과전법 다음에 직전법이고 직전법 다음에 관수관급제인데 관수관급제 폐지가 아니고 직전법 폐지예요. 원래는 이대로 가면 과전법 없어지고 직전법, 직전법 없어지고 관수관급, 관수관급 없어지고 관수관급제 폐지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쭉 보니까 틀린 거 아닌데 직전법 폐지다. 이거는 왜 그러는 거냐면 직전법이 쭉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서 관수관급은 운영하는 방식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관수관급이 실시되고 있는 과정에도 여전히 뭐가 실시되고 있는 중? 직전법이 실시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래도 여러분은 순서대로 알고 있어야 되고 어느 왕 때인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과전, 직전, 관수관급, 폐지, 직전법 폐지 이렇게 순서대로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래서 토지, 제도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하고 살펴봤죠. 467페이지 보시면은 과전법의 시행. 자,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은 동그라미 5번에 조세라고 해서 1결당 생산량의 10분의 1을 조라고 하고 관리는 30두를 거두어 그 중에서 15분의 1을 국가에 납부하였다. 아까 조와 세의 개념 설명했고요. 여기에서 왜 1결당 30두가 생산됐다라고 보냐면 이 당시에 1결 정도의 토지에서 나올 수 있는 양이 32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1결당 그러니까 많이 생산되면 30두 정도가 생산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의 개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32에서 이 두라고 하는 거는 지금으로 하면은 6리터 정도 되거든요. 6리터라고 하면 언뜻 와닿지 않지? 1.5리터 4배. 알지? 그게 6리터. 그게 30개 정도 생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확이 많지는 않은 거죠. 사실은 1결. 그러니까 1결이란 토지가 넓은 토지는 아닌 거죠. 그래서 거기에서 거의 한 32 정도, 6리터 정도 되니까 그 정도 생산이 되는 거고 자, 그 중에 10분의 1을 세금으로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1두가 한 6리터쯤 된다고 보면 되니까. 하지만 언뜻 와닿진 않죠. 몰라도 돼요. 이런 거는 그냥 여러분이 생각해 보라고 한 건데 그래도 어느 정도인지 가늠이 오지 않는다. 네, 몰라도 돼. 자, 어쨌든 조세라는 개념이 그런 거구나. 그래서 세금을 쫙 걷어 10분의 1씩 걷어 그거 조. 그 중에서 관리가 15분의 1을 국가에 내 그걸 세. 하지만 조세 세와 조의 구분이 사라진 게 언제냐 물어보면 관수관급제. 아까 관수관급제가 실시되면서 뭐가 사라졌냐면 조와 세의 구분이 사라졌죠. 왜냐면 국가에서 대신 내고 하니까. 자, 그래서 토지제도. 자,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시면 자, 보시면은 중간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지 않은 게 468페이지 토지의 구분이라고 나와 있어요. 토지의 구분. 자, 토지를 조금 더 세분화시켜서 공전과 사전으로 이렇게 나누어 놨어요. 자, 그냥 쭉 한번 볼까요? 민전. 민전은 그냥 일반 농민이 가진 토지를 민전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관청에 내는 관청에 지급하는 토지를 공회전, 지방관청은 늠전, 학교는 학전, 그 다음에 군대는 둔전, 그 다음에 왕실경비는 내수사전, 그 다음에 왕이 경작하는 친경지를 적전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 왕이 농민들이 얼마나 노고가 큰지를 알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샘플로 농사를 지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직단 알죠 여러분? 왜 종묘사직할 때 그 사직단 있잖아요. 그 옆에 적전이라고 하는 이 조그만 샘플 논이 있어요. 그래서 왕이 직접 발 걷어붙이고 들어가서 농사를 샘플로 지어보는 거예요. 그런 걸 적전이라고 하고 왕은 농사를 짓고 왕비는 양잠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뽕나무를 키워서 누에치기를 하고 그래서 이렇게 왕과 왕비가 그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그런 거를 적전이라고 하죠. 사실 별로 의미는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시면 사전. 자,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주는 거를 과전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조선시대 토지제도가 과전법인 거예요. 그래서 과전. 자, 그 다음에 수신전. 아까 과부한테 주는 거다. 휘량전, 고아한테 주는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한인전과 구분전을 계승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공신한테 주는 거 공신전. 그 다음에 5번에 별사전. 별사전은 준공신에게 지급하는 3대까지 세습이 가능한 준공신에게 주는 토지죠. 자, 사원전 절. 사원은 절이니까. 그리고 군전은 한량에게 일정 기간 서울의 시위를 조건으로 하는 토지이다 라고 나와 있는데, 자, 밑에 보시면은 고려의 전시가와 조선의 과전법의 비교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는 여기에서 간단하게 뭐 하는 거야? 비 오는 날. 자, 보시면 과전법과 전시과를 비교를 좀 할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여러분이 그 표를 읽어보시면 되니까 뭐 나머지는 그냥 읽으면 다 여러분 알아들을 수 있는 건데, 이제 이거는 조금 설명이 필요해서 자 봅시다. 고려의 전시과 체제에서, 그 다음에 조선의 과전법 체제에서, 고려의 전시과 체제, 조선의 과전법 체제에서, 자, 명칭은 같은데 지급받는 대상이 다른 토지가 있어요. 그것만 한번 살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은 똑같은데 받는 사람이 다르네? 그런 토지만 한번 살펴볼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별사전이에요. 자, 별사전이라는 건 고려에서는 누구한테 주는 거냐면 승려나 지리업자, 그러니까 풍수지리업자에게, 승려나 지리업자에게 주는 거예요. 즉 풍수지리업자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별사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조선으로 넘어오면 준공신에게 지급하는 토지가 바로 별사전이에요. 그래서 명칭은 똑같은데 받는 대상이 다르다. 이런 거 헷갈릴 수 있죠. 의미를 다르게 쓰고 다음 중 뭐 틀린 것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문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군전이에요. 군전이라고 해도 좋고 군인전이라고 해도 똑같아요. 자, 군전, 군인한테 지급하는 게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려시대는 중앙군, 군인에게 주는 거죠. 그러니까 고려시대는 중앙군에게 주는 거지만 조선시대는 한량, 그리고 이 사람을 유향품관이라고 그래요. 한량이나 유향품관에게 주는 거다. 그럼 이건 뭐냐면, 자, 한량이나 유향품관, 원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자, 한량이라고 하는 건, 유향품관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원래 의미는, 자, 내가 공무원 등급표에 내 이름은 올라 있어요. 하지만 아직 과거 시험에 합격을 안 했기 때문에 공무원 직책은 없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품계는 있으나 관직은 없는 사람이에요. 자,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가 명예직은 있어. 하지만 실제 나는 공무원은 아직 안 됐어. 그런 사람, 즉 품계는 공무원 등급이에요. 공무원 등급에 내 이름은 있다. 그럼 내가 공무원 등급을 어떻게 갖게 됐지? 내가 어떻게 공무원 등급을 갖게 됐냐면, 조선시대에는 대가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어요. 우리 앞에 나와 있어요. 그런 제도가 이제 앞에, 왜 우리 뭐 18품계 30개서 막 할 때 있잖아요. 그 관직 책에 나올 때 거기 여러분 어디 찾아보면 대가제라는 게 있어요. 대가는 내가 만약에 공신이에요. 내가 이제 막 이순신 말하자면 충무공 이순신이야. 내가 공신인데 내가 그러면은 막 품계가 엄청 높을 거 아니에요. 그쵸? 등급이 막 종일품 막 그런 걸 거 아니야. 그러면 나 같은 사람이 내 품계 중에 일부를 나눠서 자기 자식들한테 나눠줄 수가 있어요. 왜 그런 제도를 실시하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라에 막 정일품만 한 50명 된다고 생각해 봐. 그럼 골치 아프지. 왜냐면 뭘 줘야 되잖아. 뭐 공신한테 뭘 내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막 정일품이 너무 많아. 그러면 복잡하니까 그런 어떤 당상관의 숫자가 너무 많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당상관의 숫자를 좀 줄이기 위해서 이 내가 가진 등급을 뭐 몇 품씩 자기 자식들한테 떼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게 그럼 명예직을 받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제가 아까 공무원 등급에 이름이 올라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그런 뜻이죠. 그래서
품계는 있어요. 내가 이제 우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등급은 있다는 거야. 하지만 나는 아직 과거 시험에 합격을 못했어. 그럼 나는 실제 직책은 없는 거죠. 그럼 나 같은 사람이 품계는 있어. 하지만 직책은 없는 거예요. 관직은 없는 거죠. 그럼 나 같은 사람 뭐라 그래? 한량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 명예직책만 가진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이 사람이 지방에 살고 있다. 그러면 너 와서 서울에 와서 쉽게 말하면 이제 군역의 의무 비슷하게 군역이라고 보면 또 여러분 헷갈릴 수 있으니까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얼마 동안 서울을 지키거나 왕실을 지키는 임무를 줘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한테 월급을 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군전이에요. 군전. 자, 그래서 한량이나 유양품관에게 지급하는 토지를 뭐라고 하냐? 군전인데,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기도 하고요. 한량이나 군전은, 조선시대 군전은 한량이나 유양품관에게 지급한다 라고 물어보기도 하지만 시험에는 이렇게 나오기도 해요. 조선시대에 품계는 있으나 관직은 없는 자에게도 토지를 지급하였다. 그러면 맞는 설명? 맞는 설명.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굳이 쓴 이유는 이런 식으로 질문이 나올 수도 있다. 알겠죠? 다시 조선시대는 그러면 품계는 있으나 관직은 없는 사람에게도 토지를 줬어? 줬지 당연히. 그게 바로 군전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한량 유양품관에게도 지급했다. 오호, 그런 토지를 군인전 또는 군전이라고 하는구나 라는 거. 자, 그래서 별사전과 군인전은 고려에도 있고 조선에도 있지만 받는 대상은 다르다. 의미는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이렇게 고려 조선에서 여러분 거기 469페이지 고려의 전시가와 조선의 과자법의 비교도 나와 있지만 이렇게 좀 헷갈리기 쉬운 거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봤으니까 저것도 좀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과자법 전시가까지 살펴봤고 한 장 넘겨보시면 직전법의 실시, 그 다음에 관수관급제의 시행. 자, 관수관급에서는 결과 의미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되죠. 국가의 토지 지배력이 강화된 게 언제냐 물어보면 관수관급제. 그쵸? 관수관급제를 실시하면서 자, 그리고 5번으로 내려가시면 직전법 폐지. 네, 직전법 폐지. 자, 그리고 직전법이 폐지된 이후에는 아까 말했죠. 지주전호제가 더 확산되었다. 그래서 18세기로 넘어가면 일반화된다. 네, 확산되다 못해서 그냥 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일반화된다. 자, 밑으로 내려가시면 과전법, 직전법, 관수관급제, 그리고 뭐 녹봉제. 자, 녹봉제는 뭐냐? 직전법 폐지는 어디 가고?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수조권을 안 주면 관리들한테 월급으로 뭘 줘요? 녹봉. 그래서 이걸 녹봉제라고 해요. 이해되나요 또? 자, 보세요.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게 곧 녹봉제를 실시했다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관리한테 수조권 안 준다며. 그럼 이제 월급으로 뭘 줘? 녹봉. 녹봉이 현물이에요, 현물. 쌀이나 옷감 같은 걸 주는 거. 그래서 녹봉제를 실시했다라는 게 무슨 말이야? 직전법이 폐지됐다는 뜻이야. 그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쭉 한번 살펴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수취체제의 확립. 수취체제의 확립. 수취체제는 세금 걷는 제도를 말하죠. 그래서 세금 내는 제도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세금 내는 제도, 수취제도. 수취제도로 갑시다. 세금 걷는 제도를 말하는 건데 요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어요. 자, 세 가지는 조세. 조세는 뭐 전세라고 해도 돼요. 자, 전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을 얘기하고요. 토지에 대한 세금이니까 수확량으로 내겠죠. 쌀로 세금을 낼 것이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공납. 자, 공납은 가호마다 내는 세금이에요. 가호. 자, 공납은 가호마다 내는 세금이다. 가호는 집 가짜의 집 호자예요. 그러니까 가호는 집이겠죠. 집집마다 내는 세금이다라고 하는 거죠. 요즘 주민세 나왔던데 주민세 같은 개념이에요. 여러분도 주민이에요. 어딘가는 주민이겠죠? 주민이면 세금을 내야 돼. 그래서 보통 가구당 주민세가 나오겠죠? 그럴 거예요 아마? 전 잘 모르니까. 아무튼 저희 집에도 주민세 내라고 날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집집마다 나오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지 뭐. 자, 그래서 공납은 가호마다 내는 세금. 그러면 이거는 뭘로 내냐? 특산물로 세금을 내요. 특이하게도 특산물로. 요거는 쌀로 내고 요거는 특산물로 세금을 내고. 자, 그 다음에 역은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은 양인 남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정남이니까 여기서는 이제 세금을 뭘로 걷어가냐? 노동력으로. 그래서 노동력을 징발한다. 자, 그리고 이 노동력은 군역과 요역이에요. 자, 그러니까 군대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데려다 일을 시키거나 요역을 하거나, 자, 그래서 이렇게 세금은 세 가지를 내는 거다. 자, 전세 또는 조세는 토지에 대한 세금으로 쌀로 세금을 낼 것이고, 그 다음에 공납은 집집마다 내는 세금으로서 주민세 개념인데 특산물로 세금을 내고, 그 다음에 역은 16에서 60세까지의 정남, 양인 남자들, 이 사람들이 군대를 가거나 노동력, 요역을 하거나, 자, 그래서 수치제도.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요 하나를 좀 자세하게 살펴볼 거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전세, 조세부터. 자, 봅시다. 전세. 토지에 대한 세금을 전세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요거는 토지세인데, 자, 그럼 봅시다. 전세도 조금씩 바뀌거든요. 말하자면. 그래서 전세의 변천을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 과전법 체제라고 그래요. 자, 조선 초기라고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전법 체제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조선 초에는 또는 과전법 체제에서는 세금을 얼마나 내냐? 수확량의 10분의 1 정도를 세금으로 내요. 그럼 우리가 아까 10분의 1이 한 말이 뭐 얼마 되고 한 대가 얼마 되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자, 무슨 말이냐면, 자, 1결당 이 당시에 수확량은 32예요. 1결당 이 당시의 수확량은 32. 아까 1두가 한 6리터쯤? 여러분 책에 보시면은 당시 1두의 용량이 나오는데 대략 현재 한 말에 3분의 1 정도이다. 근데 지금 한 말이 18리터니까 6리터 맞죠? 응? 관심 없어? 1두가 얼마인지 모르지? 예, 관심 없고요. 예, 저도 모르고. 어쨌든 그 정도 된대요. 6리터. 자, 그러니까 그게 30개 정도 생산되는 게 1결의 수확량이고, 그 다음에 이 결이 만약에 토지의 단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자, 그래서 한 10분의 1 정도 이렇게 세금을 냈으니까, 자, 1결당 30두의 세금이 나오면 이 중에서 10분의 1이니까, 그 정도 아니, 1결당 30두가 아니라 300두. 너무 조금이지. 30두는 300두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중에서 10분의 1이면 얼마 정도 되는 거예요? 32 정도. 그러니까 요게 세금이고 요게 이제 수확량이죠. 그래서 1결당 약 300두 정도의 쌀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조선 초기니까. 자, 그래서 이런 조선 초기 또는 과전법 체제라고 그냥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 정도에서는 수확량이 한 요 정도. 10분의 1 정도로 세금으로 냈었다. 자, 그러다가 중간에 문제가 생겨요. 자, 어떤 문제가 생기냐? 우리 배웠던 거지. 제가 세금을 거들어 갔어요. 관리니까. 수조권을 가진 공무원이 세금을 거들어 갔네. 자, 그런데 A 농민은 고기도 사주고 술도 사주고 뇌물도 주고. 자, 그런데 B 농민은 없어. 그런 게 없어. 그러면 나는 A한테 정이 간다. 왠지 모르게. 그쵸? 그래서 A한테는 세금을 줄여줘. 자, 이런 거의 폐단. 즉 세금을 거둘 때 이렇게 이제 농민은 사정을 봐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서 어떤 농민한테는 이득이 될 수 있지만 어떤 농민한테는 더 많은 피해가 될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식의 세금 걷었던 문제점 이런 걸 우리가 아까 뭐라고 했죠? 이 사람들 봐라. 이제 배가 고파서 그런 거지? 인정. 배가 고프니까. 그래, 에너지를 아껴야지. 자, 다펌 손실의 폐단이에요. 다펌 손실법. 자, 그래서 다펌 손실의 폐단이 나타나게 돼요. 이게 그거예요. 뇌물 주고 그럼 세금 줄여주고 이런 거. 자, 그래서 이런 다펌 손실의 폐단이 나타나게 되더라. 그렇지 뭐. 자,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금 더 공정하게 세금을 걷어 제도를 바꿔요. 자, 요렇게 바뀐 제도를 뭐라고 하냐? 자, 이렇게 바뀐 제도를 공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법을 실시하게 되죠. 이게 이제 공법. 자, 그럼 공법이라고 하는 건 언제? 세종 때 실시된 거고요. 세종대왕이 2가지로 실시했어요. 자, 이거를 또 신하들이 열심히 반대를 한 거야. 그래서 농민들 17만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서 그 농민들이 찬성한 그런 데이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를 신하들한테 제시하면서 이렇게 농민이 원하는데 니들은 왜 반대하냐? 그러면서 이제 실시했던 제도가 바로 공법이고, 공법이라고 하는 건 연분구등법.
전분 6등법. 자, 연분고등법과 전분 6등법으로 실시했어요. 자, 연분고등법은 풍융에 따라서, 자, 풍융에 따라, 자, 기준은 풍융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풍융에 따라서 최고 1결당 최고 22에서 최하 4두까지 차등 지급하는 거를 연분고등법이라고 그래요. 무슨 소리냐면, 자, 이거를 풍융에 따라서 라고 했으니까 농사가 잘 되고 못 되는 거를 이제 통계를 내는 거죠. 말하자면 결정을 해요. 그래서 올해가 만약에 상상년이다. 그럼 농사가 완전 최고로 잘 된 거예요. 완전 대풍이야.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는 1결당 얼마씩 내면 돼요? 최고 20두를 내라 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올해가 완전 농사가 망했어. 막 흉년, 가뭄 막 이래가지고 망했어. 자, 그러면 올해는 하하년으로 책정할게요. 올해는 1결당 얼마씩만 돼? 4두씩만 되라. 그래서 1결당 최고 20두에서 최하 4두까지 요렇게 차등으로 지불을 하도록 했던 게 바로 연분고등법이고요. 자, 그러면 연분고등법에서 아까 세종이라고 했는데 이때는 1결당 수확량이 얼마였냐면 늘어났어요. 400두로 늘어났어요. 400두. 자, 그러면 1결당 수확량이 400두니까 최고 20두로 내더라도 얼마예요? 전체 수확량이 얼마? 20분의 1. 그렇죠. 앞에서 우리가 과전법 체제에서는 1결당 얼마? 30두? 10분의 1? 10분의 1. 그러면은 거기서는 10분의 1이고 여기서는 이제 농사가 수확이 그만큼 늘어난 거예요. 농업기술 발전하고 뭐 이렇게 뭐 농기구 개량하고 이래서 훨씬 나아졌기 때문에 최고 20두라고 하더라도 수확량이 2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니까 세금은 어떻게 된 거죠? 줄어든 거지. 맞아요. 세금은 좀 줄어든 거다. 세종대왕 때 그만큼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래서 연분고등법 풍융에 따라서 여기서 기준은 풍융. 자, 그 다음에 전분6등법은 뭐냐면 비옥도에 따라서 6등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1등전부터 6등전까지 뭐 똑같죠 뭐 1등전에서 그 다음에 6등전까지 나누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등급을 나눌 때는 수등이척제를 실시하게 돼요. 수등이척제를 실시해서 등급을 나누죠. 수등이척제. 자, 그러면은 자, 연분고등법 풍융에 따라서 전분6등법 비옥도에 따라서 자, 그리고 6등급으로 나눌 때 이 등급을 정할 때 수등이척제로 등급을 나누는데 자, 그럼 봅시다. 수등이척제가 뭐냐면 그냥 뜻은 이런 뜻이에요. 수확량은 같아. 그런데 척은 자를 말하거든요. 줄자. 자, 측량할 때는 줄자로 재야 될 거냐 땅의 면적을. 자, 자는 달라. 수확량은 같은데 자는 달라.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설명하면 1등전 1결의 수확량과 1등전 1결의 수확량과 6등전 1결의 수확량은 같다. 이런 뜻이에요. 결국에 의미는 이거거든요. 자, 1등전 1결의 수확량과 6등전 1결의 수확량은 같다. 이 뭔 소리야. 이런 뜻이죠. 자, 1결. 그 다음에 1결. 자, 얘도 1결이고 얘도 1결이에요. 똑같네? 자, 그러면 결이라고 하는 단위는 면적이구나. 면적은 아니구나. 그쵸? 얘랑 크기가 다른데 똑같이 1결이니까 그럼 얘랑 면적은 아니구나. 아니에요. 그러면 얘하고 같아. 뭐가? 수확량. 수확량이 같은 거죠. 그래서 수확량에 따라서 얘도 1결, 얘도 1결. 수확량으로 나누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확량으로 나누는 건데 그러면은 A 1결하고 B 1결하고 어떤 게 더 좋은 땅? 비옥한 땅. A가 왜냐면 좁은데 이만큼 나는 거고 얘는 넓은데 이만큼밖에 안 나는 거니까 그래서 얘 1등전, 얘 6등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1등전과 6등전의 차이는 면적 4배 정도. 그래서 제가 대충 지금 한 4배 정도 크게 그린 이유가 실제로 4배 정도의 면적의 차이가 나거든요. 자, 그러면 측량을 해서 이걸 이제 등급을 어떻게 내냐면 면적을 측량을 해서 이거를 또 계산을 해서 수확량을 또 책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등급을 내는 거예요. 되게 복잡해요. 실제로는 복잡해요. 그래서
자, 1등전, 2등전, 3등전, 4등전, 5등전, 6등전 1, 2, 3, 4, 5, 6 이렇게 등급을 내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다 줄자로 면적 재야 되죠? 수학량을 계산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 등급을 내는 거니까 등급 내는 게 되게 복잡해. 그래서 줄자가 여러 개 필요한 거예요. 자, 이 당시에는 도량형이 발전하기도 전이고 조선 초기니까 그래서 줄자 한 개만 가지고 이 면적을 6등급으로 할 때 책정을 할 때 다 측량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측량하는 자는 여러 개를 써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수등 이척제라는 게 수학량은 같아. A1결과 B1결이 수학량은 같죠? 하지만 이 두 개 측량하려면 6개 측량하려면 줄자를 한 개 써요? 여러 개 써요? 여러 개. 그래서 줄자는 다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수등 이척제인데 이렇게 여러분이 알고 있으면 나중에 가면 뭔 말이야 이게 이렇게 되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죠. 아하, 이 수등이척제가 줄자는 다르다는 뜻이긴 한데 그럼 이게 뭔 말이야? 이게 이런 말이구나. 1등전 1결의 수학량과 6등전 1결의 수학량이 같다. 이런 뜻이야. 그게 전분 6등법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알겠죠? 그래서 전분 6등법, 수등이척제까지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토지의 성질은 매년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니들의 성질을 생각해봐.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의 성격을 한번 생각해봐.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 성격이 바뀔 것 같죠? 그리고 막 여러분이 막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만나서 막 착하게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죠? 그런 생각은 애초에 접어두는 게 좋아. 절대 바뀌지 않아. 제가 처음에 학생들을 막 가르치기 시작할 때 제가 이제 처음에 여러분보다 조그만 애들을 가르쳤으니까 처음에 막 그 있잖아 막 대학 졸업하고 막 내가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막 그런 생각이 들 때 제가 막 그때 이제 고등학생들을 가르쳤는데 고등학생들을 막 내가 변화시킬 수 있고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택도 없는 소리야. 애들은 절대 변하지 않아. 내가 애들을 착한 길로 인도해?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불가능한 일이죠. 그러니까 사람의 성격은 안 바뀌는 것처럼 토지의 성질도 절대 바뀌지 않아요. 자, 그러면 토지의 등급을 한번 정했어. 내년에 가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그럼 내년에 다시 조사할 필요가 있나요? 없죠. 한 번 등급을 내면 이 등급은 얼마에 한 번씩이나 등급을 새로 내냐? 20년마다. 그래서 20년마다 조선시대에는 뭘 했냐면 양전사업이란 걸 했어요. 자, 조선시대는 딱 20년마다 양전사업을 했고 고려시대는 원칙은 20년이지만 잘 안 했어. 그래서 언제 했는지 잘 몰라. 자, 그래서 원칙은 똑같이 20년, 고려시대는 원칙은 정확하지만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고 조선시대는 딱딱 맞춰서 20년에 한 번씩 토지 조사를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전분 6등법은 한 번 등급이 정해지면 얼마에 한 번 바뀌는 거? 20년마다 한 번 바뀌는 거. 그러면 전분 6등법에 따라서 토지를 매년 조사할 필요가 없네? 없죠. 한 번 조사하면 20년 동안 안 바뀌니까. 그런데 실제 여러분이 만약에 세금은 매년 내는 거잖아요. 세금을 낼 때 그러면 둘 중에서 통용되는 건 둘 중에 어떤 거? 이거에 따라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풍흉은 매년 바뀌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내가 풍년이어서 세금을 좀 냈지만 이번엔 흉년이니까 세금 조금 내고.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이 세금을 내는데 활용이 됐던 제도는 둘 중에서 연분구등법. 그러니까 매년 바뀌는 건 연분구등법. 전분6등법은 몇 년에 한 번 바뀌어요? 20년에 한 번. 그렇지.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실제 세금 내는데 통용이 되는 건 연분구등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사람들이 이렇게 아주 좋은 제도, 객관적이고 좋은 제도가 막 정확하게 만들어졌어도 이거 제도는 좋으나 사람들이 운영을 엉망으로 하면 엉망이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났어. 점점 이제 세종대왕에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운영하는 제도는 엉망이 돼버리겠죠. 운영하는 양식이나 이런 건 엉망이 되죠. 자, 여러분 세금을 20도 내고 싶어요? 4도 내고 싶어요? 4도. 당연하죠. 사람들이 이런 것처럼 최저율을 적용하려고 하는 거죠. 최저율이면 얼마? 1결당 4도. 그치? 그렇게 나는 세금 많이 안 내고 싶은데 나는 최소로만 내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제도, 이렇게 객관적이고 이렇게 뭔가 막 굉장히 공정한 것 같은 이런 제도도 운영하는 게 엉망이면 나중에는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점점 조선 후기로 갈수록 최저율만 적용하게 돼서 그래서 나중에 제도가 뭘로 바뀌냐? 영정법. 자, 영정법이라고 해서 이거는 인조 때 실시한 제도고요. 자, 1결당 4도로 그냥 고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제도는 영정법.
하지만 조선 후기 가서 다시 배울 거다. 그래서 여기선 그냥 제가 제목만 쓸게요. 자, 그리고 여러분이 알아둬야 되는 건 뭘까요? 공법이겠죠. 이게 중요하겠지. 세종대왕 때 공법이 실시됐는데 공법에서는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이 있었고 수등이척제 있었다. 네, 그렇게까지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시험이 이렇게 말로만 나오면 얼마나 좋겠냐마는 사료로도 제시가 되니까 그러면 우리는 사료 볼까요? 사료는 473페이지 보시면은 연분구등법, 전분육등법, 수치체제의 모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 자, 그래서 여러분하고 지금 어디까지 본 거냐면 전세까지. 자, 우리는 점심 먹고 와서 공납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점심 맛있게 드시고 이따 봅시다.